군인 양반 제 손주 좀 보게 해주 있어. 준호야? 이준우. 할매 왔다. 좀 나와보자. 군부대 정문학 70인 어문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업은 채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포대기 속 아기가 목이 터져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혹시라도 아빠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듯이요. 정문 앞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차가기만 한 위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노인네요. 여기가 안방인 줄 아세요? 여기 나무나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었지만 군에 끌려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이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한슬이 스타 군단장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기적 같은 일이 전해질 거예요. 2025년 4월 봄꽃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박정숙 할머니는 뜨기질을 하다 말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문 앞에 선세산 아니 정확히는 두 사람과 포대기 속 작은 생명체가 있었거든요.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에 선 청년은 분명 손주 이준호였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아직은 어리디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그 옆에는 도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고 그 품에는 분홍색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입을 열었지만 그 뒤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현관 앞에 그대로 굳어버렸죠. 옆에 선 여자아이 한서연도 불안한 눈빛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포대기 속에서 작고간에 달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은희 할머니의 시선이 포대기로 향했습니다. 피기가 쫙 빠진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준호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팔을 떨렸습니다. 준호야, 얘는 누구고 저 하기는 또 뭐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미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지만 준호의 대답은 할머니의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제 여자친구 한서연이에요. 그리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20살 청년의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온 것처럼 통통 부은 눈꺼풀, 바짝 마른 입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이 아이는 제 딸 이아린입니다. 할머니의 뜨개질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찬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벽을 짚었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할머니, 같이 살게 해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세대 주택복도 바닥에 손주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서연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두 청춘이 어른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계단을 내려오던 이웃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볼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현관문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주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손주의 부모,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준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손주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밥값 벌겠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다세대 주택 청소도 했어. 손주 밥 먹이느라 허리 휘두록 일했죠. 그렇게 키운 손주가 이제 제 발로 설 나이가 됐네. 20살을 아이야 바라니
이 자식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마이크 틀 잊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난해도 올바르게만 자라줬잖아. 속 한 번 안 썩했잖아. 대학도 못 보내주는 할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데 취업해서 할미 힘들게 안 한다더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한숨이 아닌 신음이 새어나왔죠.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이게 뭐냐. 마이크 틀 잊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웬만한 일엔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할머니였어요. 한국 전쟁도 겪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까지 잃었지만 꼿꼿하게 살아온 여자. 그런 할머니가 손주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손 놓을 줄 알았는데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 굽은 허리,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20살이면 다 컸다고 어른 행세하더니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엔 도끼가 서렸어요. 하지만 그 도끼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손주가 미워서가 아니었어. 앞날이 걱정돼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서 화가 난 거였습니다. 당장 나가 할머니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할머니 못 들었어? 나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의 할머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웃진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펴기에 반복했습니다. 깔 곳이 없었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 할머니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할머니 제발 며칠만이라도 바로 그때였어요. 포대기 속에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더 애절하게 울어댔. 생후 2달밖에 안 된 아기, 할머니가 배가 고팠는지 기저귀가 찼는지 아니면 엄마 품이 그리웠는지 목청껏 울기 시작했어요. 의왕 서연이 당황해서 아기를 달랐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20살 초보 엄마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죠. 젖병을 꺼내려다 떨어뜨리고 포대기를 고쳐 싸려나 덧풀리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포대기로 향했어요. 분홍색 천 사이로 보이는 작고 빨간 얼굴 주먹만 한 손으로 공중을 휘젓는 모습. 할머니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접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긴 순간 신기하기도 할린이의 울음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능숙한 손 놀림으로 포대기를 다시 감싸고 손으로 아기 등을 토닥했습니다. 조그맣게 참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였고 부드러움이 묻어났죠. 할린이를 내려다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체, 이제 겨우 2달 된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가는 증소녀를 보며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어요. 들어와 작은 한마디였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할인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보드라운 볼, 가늘 달한 숨소리 모든 게 준호가 아기였을 때와 똑같았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 내일부터 뭐 할 건지 생각해도 애셋이 먹고 살 방법을 이 할머니. 그리고 이 아이 할머니가 할인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기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잠꼬대를 했어요. 내 품에 들어온 이상 내가 지킬 것. 하지만 너희들도 각오해 이 할머니가 봐주는 게 아니야. 이 아이 때문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서연도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좁은 집에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분노가 아닌 사랑이었어요. 혈육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 작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좁은 집에 네 식구가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거실 겸 주방을 합쳐도 멸탑성이 채 안 됐어요. 할머니가 쓰던 작은 방엔 준호와 서연이, 큰 방엔 할머니와 아기 아린이가 함께 지내게 됐죠. 처음 며칠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가, 분유가, 그리고 병원비까지 아기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돈이 이렇게나 많은 줄 아무도 몰랐어요. 돈은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편의점 새벽 알바, 오전엔 건설 현장 일용직, 오후에는 배달 대행, 하루에 3곳을 전전했죠. 20살 청년의 어깨가 점점 축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아침은 먹고 가거라. 할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 때면 준호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밖에서 먹을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유통기한 임박한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어요. 점심도 마찬가지였죠. 현장에서 주는 식사를 먹거나 그마저 없으면 그냥 굶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지만 그때쯤이면 너무 피곤해서 숟가락 드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서연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기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20살 초보 엄마에게 육아는 전쟁이었어요. 기저귀 가는 것도 서툴고 분유 타는 것도 어살컵했죠. 할인이가 올 때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얘가 자꾸 울어요. 배고픈 거야. 분유 줘봐, 아까 먹었는데요. 기저귀 확인은 해봤어. 서연이 황급히 기저귀를 확인했지만 깨끗했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기자 할인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쳤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자기 아이인데 자기 품보다 할머니 품이 편한 게 서러웠습니다. 나도 엄마인데.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할머니는 할인이를 재우느라 바빠고 준호는 밖에서 일하느라 집에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그렇게 혼자 방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기저귀 한 팩, 분유 한 통 사는 것도 부담이었죠. 할머니는 식당 설거지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허리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칠순이 너무나 이에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서서 하루 5시간씩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했죠. 바닥에 앉아 신음을 삼키며 파스를 붙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 할머니 등에 파스를 붙여드리려고 했죠.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제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등을 내주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할머니 등에 파스를 붙이는 동안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딸도 아닌 손주 여자친구의 손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탁은 점점 초라해졌어요. 고기 반찬은 구경도 못했죠. 김치에 계란 프라이 하나,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준호는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할머니 목소리 챙기려고 자기 반찬을 밀어주고 냈지. 너 먹으라. 할머니는 됐어. 할머니도 드셔야죠. 난 이만 먹어도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SNS였어요.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카페에서 찍은 사진, 쇼핑한 옷들, 새로 산 화장품, 같은 20살인데 친구들의 삶은 너무 달랐습니다. 선아는 대학 MT 갔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옆에선 하린이가 자고 있었죠. 자꾸 여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만 없었다면 자기도 친구들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하리나. 서연이 작게 속삭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20살이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방법도, 희생하는 방법도, 인내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냥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밤이 깊었어요. 준호가 집에 돌아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달 대행일이 늦게까지 이어졌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어두웠어요. 할머니와 서연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준호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밥한 공기와 반찬이 랩에 쌓여 있었죠. 할머니가 남겨둔 거였습니다. 준호는 찬밥을 그대로 먹었어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에 할머니가 깰까봐 그냥 먹었죠. 찬밥을 씹으며 준호는 작은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서연이 자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엔 하린이가 누워 있었죠.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책임이었어. 20살을 아빠가 됐고 할머니에게 짐이 됐고 서연의 청춘을 빼앗았죠. 미안해.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에게인지, 서연에게인지, 하린이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그는 조용히 찬밥을 다 먹고 부엌 싱크대에 그릇을 흐씻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군청에서 온 거였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입대 영장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하려니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영장을 든 채 할머니 앞에 섰어요. 이 할머니는 하린이를 안고 있다가 준호의 표정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영장을 내밀었지. 할머니가 영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입배라니.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방에서 나온 서연이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죠.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린이만 천진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바닥에 떨어진 입대 영장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걸 죽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그대로 서 있었고 할머니는 하린이를 꼭 끼워놨어요.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죠. 언제 가야 하는데
할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죠. 다음 달 초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는 영장을 주워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활자로 바뀐 입대일이 눈에 들어왔죠.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을 끼워넣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간 엄두록 핸드폰으로 검색만 했죠. 입대 연기 사유, 미혼부 입대 연기 영유아, 부양 입대 온갖 검색어를 두드렸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법적 호빈 관계가 아니면 가족 부양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젠장 준호가 작게 욕을 뱉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밤새 인터넷을 뒤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무청 게시판도 찾아봤죠. 하지만 답변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면 해당 사항 없음 부모 생존 시 부양이 모자 인정 안 된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할머니 몰래 현관문을 나섰어요. 동네 주민센터로 향해 복지 담당 창고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중년의 여성 공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20살에 아이가 생겼고 할머니와 살고 있고 이제 입대를 해야 한다고요. 그럼 한 부모 가족 지원 신청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질문이 이어졌죠. 아기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같이 살고 있어요. 혼인신고는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 그럼 미혼부시네. 어머니 명의로 한 부모 신청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양육은 누가 하세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어요. 할머니가 주로 돌보고 있어요. 공무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시선이 준호에게로 향했어요. 할머니요? 그럼 조성가정이네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랑 아기 엄마 다 살아있어요.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조성가정 지원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중증 장일 때만 가능해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안타깝지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한부모 지원은요? 그건 부모는 모가 직접 양육할 때 해당돼요. 실제로 할머니가 키우신다면 마이크 틀 흐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고 왔어요. 공무원이 미안한데 덧붙였죠. 영유아 수당은 바꾸게 시죠. 그건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오는데요? 월 10만 원 정도요. 그게 지금 받으실 수 있는 전부예요. 10만 원 준호의 목소리가 허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분유한 통에 3만 원 기저귀 한 팩에 2만 원 한 달이면 최소 40만 원은 들어요. 10만 원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었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입대하시면 군 급여가 나오잖아. 그걸로 지원하시는 수밖에 공무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죠. 방법이 없네. 혼자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법은 냉정했어요. 20살 미혼부 법적 혼인 아닌 부모 생존. 이런 조건들은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만들었죠.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현역병 월급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이 병장까지 가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준호는 계산을 해봤어요. 65만 원에서 자기가 쓸 5만 원 빼면 60만 원, 분유값 20만 원, 기저귀 15만 원, 나머지 생활비 20만 원, 빠듯하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할머니와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주민센터 다녀왔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지원받을 게 거의 없대요. 영유아 수당 10만 원이 전부예요. 10만 원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막막했죠. 할머니 그런데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군 급여 안내 페이지였어요. 군대 가면 월급이 나와 이병대 65만 원 병장 되면 100만 원 넘게요. 할머니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잘 안 보였지만 준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5만 원만 쓰고 나머지 다 보낼게요. 60만 원이면 분유랑 기저귀 사고도 남을 거예요. 내는 군대에서 쓸 돈도 있어야지. 5만 원이면 충분해요. 군대에서 밥도 주고 필요한 것도 다 주잖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60만 원이랑 영유아 수당 10만 원 합치면 70만 원. 응, 할머니 식당일 그만두셔도 될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할머니는 계속 일해야 해. 70만 원으로 내 시구가 어떻게 병원비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할머니 됐어. 네 걱정은 하지 마.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니. 가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죠. 할머니 제가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저녁하면 제대로 책임질게. 그래 건강하게만 다녀와라. 서연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셋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할인이만 옆에서 옹알거리며 손가락을 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다고. 며칠이 지났어요. 준호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만원이라도 더 벌어서 모아두려고 했죠.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매 100만 원, 15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입대 전까지 최소 300만 원은 모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밤마다 할인이를 재우며 중얼거렸죠. 준호가 없으면 이 할미가 어떻게 하나.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손주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순 없었거든요. 입대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따로 불렀어요.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았죠. 서연아. 미안해. 왜 또 미안해. 우리 둘 다 책임이잖아. 그래도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짐지은 것 같아서. 서연이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나도 노력할게. 할머니 도와드리고 할인이 잘 키울게. 고마워. 준호가 서연을 끼워놨습니다. 두 젊은이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석영이 지고 있었죠. 입대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입대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5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경기도 어느 육군 부대 일반 보병 중대였. 훈련소에서 받은 이병 계급장을 달고 내무반 막내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생활은 반복의 연속이었어요.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점호를 받고 훈련을 나갔죠. 총기 손질, 불침번, 작업 눈 뜨면 일하고 쓰러지듯 잠드는 날들. 하지만 준호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 시간을 버티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어느 일일 오후였습니다. 내무반은 비교적 한가했어요. 몇몇 병사들은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고 누군가는 편지를 쓰고 있었죠. 준호는 침대 위에 앉아 할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짧은 편지였어요. 준호야, 걱정하지 마라. 다 잘 있어. 할린이 벌써 묵가누고 옹알이도 하더라. 서연이도 이제 제법 엄마 노릇하고 있다. 너만 건강하게 있어라.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린이가 벌써 목을 가는다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편지를 접고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생후 한 달 때 찍은 할린이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쓴 작은 하기가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모습. 많이 컸겠지. 준호가 중얼거리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내무반에선 제법 크게 들었죠. 이게 뭐야? 뒤에서 누군가 사진을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박상병이었어요. 준호보다 2개 급히 후임들 괴롭히기로 유명한 선임이었. 박상병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 아기 사진? 이 사진은 뭐냐? 이렇게 어린 동댕은 아닐 테고 설마 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사진을 돌려받으려고 했죠. 하지만 박상병은 사진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선임이 말하는데 대답 안 하냐? 얘 누구냐고 묻잖아. 제 딸입니다. 사진 주십시오. 순간 내무반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지 쓰던 병사들도 고개를 들었어요. 누워있던 병사들도 몸을 잃었죠. 박상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 너 지금 장난하냐? 장난 아닙니다. 제 딸 맞습니다. 박상병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야, 너 몇 살이야? 20살입니다. 후아하. 박상병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다른 병사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박상병이 사진을 들고 내무반을 돌아다니며 소리쳤. 야, 얘들아. 이병 이준호 이 새끼 봐봐. 순진한 척 다 하더니만 상병님 제 사진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준호가 가가며 말했지만 박상병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댔죠. 20살짜리가 벌써 애를 만들어놨네. 야, 이거. 이순진은 얼굴에 속았다니까. 몇몇 병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목이 저절로 지어졌죠. 야, 임마, 이준호, 너 바람둥이였어?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뒤로는 이런 짓 하고 다녔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뭐야? 키우키우키우스, 모사를 무슨 사랑을 알아? 박상병이 비우셨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대들면 군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야, 근데 진짜 궁금한데 왜 엄마는 어디 있어? 집에 있습니다. 그렇지, 키우키우키우까지. 살아 아니면 튀었어? 야 낳고 도망간 거 아니야? 같이 삽니다. 야 낳고 너는 군대로 도망친 거냐? 와, 인간적으로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도망 아닙니다. 법이니까 온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상병은 코웃음으로 찼죠. 키우요 키우키우의 변명은 야, 솔직히 말해 애 키우기 싫어서 군대 온 거 아니야? 여기 오면 2년 동안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무반 전체가 그를 쳐다봤어요. 박상병이 눈을 가늘 깨졌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왜 이래? 선임이 아주 우습지. 오늘 저녁에 얼차려 한번 해야겠네. 정신 좀 차리려면 죄송합니다. 박상병이 사진을 준호 발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호는 재빨리 몸을 숙여 사진을 주워들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병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긴 군대야. 내가 책임 회피하려고 온 피난처 아니라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진 내 무반에 가지고 다니지만 보기 거북하니까 박상병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 둘 자리로 돌아갔어요. 누군가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꽉 쥔 손이 팔을 떨렸어요. 온몸에 힘을 주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조롱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준호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가 사진을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고 할머니 편지도 접어서 서랍 깊은 곳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죠. 참자, 그냥 참자. 하지만 박상병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망친 거지, 책임 회피.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이 얼굴이 떠올랐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도 서연의 불안한 눈빛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박상병은 틈 만나면 준호를 건드렸습니다. 작업할 때마다 제일 힘든 일을 시켰고 청소할 때도 유독 준호에게만 까다롭게 굴었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또 그 얘기를 꺼냈죠. 야, 이준호. 애 잘 크고 있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시키는 일만 했어요. 참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었으니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집에서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서연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갔고 할인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좁은 방 안 서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도 있었죠. SNS였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셀카, 쇼핑몰에서 산 새 옷, 대학 축제 사진, 모두 같은 20살이인데 친구들의 삶은 넌 달랐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고등학교 동창 선아가 올린 사진이었죠. 사진 속 선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민지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죠. 아니, 친구들이었던 사람들, 서연이 임신한 걸 알고 나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축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연락했을 더니 이제는 아예 모임에서 빠졌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웃어지는 20살이 누려야 할 청춘의 계절인데 서연은 이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옆에서 할인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여린 생명체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버거웠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청춘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답답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벽이 점점 좁혀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잠깐이라도 이 답답하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들고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아야, 오늘 시간대에 잠깐만 보고 싶어. 답장은 금방 왔어요. 서연아, 오랜만이다. 나 지금 민지랑 카페에 있어. 원래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인이가 문제였죠. 서연은 아기를 내려다 봤습니다. 잠든 할인이는 천사 같았어요. 할머니 오시면 1시간만 다녀오자. 서연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보였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죠. 거울 속 자신이 조금은 예전의 서연 같아 보였습니다. 1시간 뒤 할머니가 돌아왔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현관문을 열었죠. 서연은 할머니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할인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라. 오래 나가. 잊지는 마라. 내 1시간 맞냐? 서연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죠. 카페 앞 유리창 너머로 선아와 민지가 보였어요. 둘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죠. 서연아, 오랜만이다. 진짜 친구들이 반가워했어요. 서연도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주문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얘기, 동아리 얘기, 남자친구 얘기를 했어요. 서연은 끼어들 틈이 없었죠. 할 수 있는 인의가 없었습니다. 기저귀 가는 얘기, 분유 타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할 순 없었어요. 서연아, 너는 요즘 뭐해? 거치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집에 있어. 애 키우고. 아, 맞다. 애기 엄마였지. 힘들겠다. 민지의 말에는 동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게 싫었어요. 친구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었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봤어요. 할머니한테 한 잔만 나갔다 온다고 했죠.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아니, 애 봐야 돼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배웅해줬지만 어색했어요. 예전 같은 친밀감은 없었죠. 서연은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언제 오냐? 지금 가고 있어요.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배차 간격이 길었죠. 서연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한테 1시간만 나간다고 했는데 2배나 지났죠. 저 책감이 밀려왔어요. 할인이가 울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지쳐 있을 텐데 빨리 가야 해. 그대였습니다. 교차로였어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죠. 택시 기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했어. 아저씨, 신호. 서연이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큰 차 한 대가 돌진해 왔어요. 붉은색 SUV였죠. 신호를 위반한 차였습니다. 꽝,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택시가 옆으로 밀려났어요.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죠. 서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차 문짝에 부딪혔어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눈앞이 흐려졌. 서연은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했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아니, 하늘이었나요? 구름이 흐르고 있었죠. 하인이 서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죠.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서연을 들고 새 옮겨 실었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급대원이 서연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미약했지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없었죠.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적기를 들고 말했어요. 환자 의식 없. 두부 외상 추정, 5분 내 도착 예정,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서연을 받았어요. 재빨리 검사를 시작했죠. CT를 찍고 혈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뇌출혈 소견 있습니다. 보호자 연락했나? 지갑에서 핸드폰 찾았습니다. 연락 중입니다. 간호사가 서연의 핸드폰을 열었어요.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할머니라고 저장된 번호가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연아, 어디야? 빨리 혹시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할머니의 말이 끊겼습니다. 낯선 목소리였거든요. 네, 누구세요? 서원대학 병원 응급실입니다. 한서연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할인이가 울고 있었지만 할머니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서연이가 사고를 할머니의 입술이 팔을 떨렸습니다. 눈물이 줄을 흘러내렸어요.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죠? 부대 전화번호를 몰랐습니다. 준호 핸드폰은 당연히 꺼져 있었고 할머니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를 포대기에 업고 버스를 탔어요. 손이 떨려서 교통카드를 제대로 찍지도 못했죠. 버스 안 할머니는 할인이를 꼭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호한테 어떻게 알리지?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부대 어디에 있는지 부대 전화번호가 뭔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병원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할인이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응급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할인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재빨리 아기를 꼭 끼워놨죠. 언제 끼워날 수 있나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리고 보호자 덕이서에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치료를 위해서 동의서요. 네,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돈이고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트를 다시 확인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환자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어디 계십니까?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이고 부모님은 연락이 안 돼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난처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추가 치료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간신히 의자를 붙잡고 앉았죠. 의사가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거였죠. 할머니는 허둥지둥 가방에서 분유를 꺼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분유를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물이 옷에 쏟아졌죠.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지 어떻게 해. 병원 복도에 할머니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분유를 탔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어요. 할인이에게 젖병을 물렸죠. 할인이는 분유를 먹으며 진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준호에게 알려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준호가 보는 편지에 부대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간 넘은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할인이를 재우고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편지가 있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부대 생활도 이제 적응했고요. 편지 끝에 부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52사단 제13년대.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부대 위치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북부읍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죠. 할머니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어요. 지금 가봤자 부대는 문을 열지 않을 거였죠. 내일 아침 첫 차를 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적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죠. 서둘러 준비를 할린이를 포대기에 업고 분유와 기저귀를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의 갓난아기를 업고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했죠.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버스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할머니는 뒷자리에 앉아 할린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준호야. 할매가 간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환순이 하셨어요. 할머니는 다시 버스를 탔죠. 점점 도시를 벗어나 시과로 들어갔습니다. 농밭이 보였어요. 산이 보였죠. 그리고 멀리 군부대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하차벨을 눌렀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부대는 거기서 또 한참을 걸어가야 했죠. 할머니는 허리를 피며 걷기 시작했어요. 할린이를 업은 등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의 발걸음은 늘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30분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부대 정문이 보였어요. 철조망 너머로 초소가 보였죠. 할머니는 가까스로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을 털떡이며 초소를 바라봤죠. 위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 군인 양반, 위병 1명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박상병이었어요. 준호를 괴롭혔던 바로 그 선임. 박상병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후서봤죠. 무슨 일이십니까? 제 손주 좀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면회입니까? 면회 신청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급한 일이 있어서. 박상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신청 없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제발 손주 좀만 만나게 해주이소. 급한 일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상병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안 된다니까요. 규정입니다. 손주 이름은 이준호예요. 이병 이준호. 제발. 박상병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준호,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났어요. 20살에 애 낳은 그 병사. 사진 보고 조롱했던 그 후임. 박상병이 비웃듯 말했죠. 아, 이병 이준호요? 그 병사 할머니시고고. 네, 맞아요. 제발 좀 안 됩니다. 면회 신청하고 오세요. 군인 양. 제발. 손주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할머니가 정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준호 좀, 이준호 좀 나오게 해주이소. 박상병은 비웃으며 팔짱을 깼습니다. 이준호, 그 녀석 여러 사람 힘들게 하네. 애까지 끌고. 아, 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줄을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포대기 속 할인이가 목이 터져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왕, 의왕. 박상병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배 좀 조용히 시켜요. 여기가 뭐 어린이집이에요. 장모니, 군대가 어디 집 안마자인 줄 아세요? 여긴 군부대라고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리고는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휴. 준호, 그놈 원래 한심하다 했더니 집안 꼴 보니까 딱 담아온. 그래도 나라 지킨다고 여기 끌려왔는데 할머니까지 나서서 민폐시키러 오셨어요? 할머니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손주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매 왔다. 나와 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눈만 바라봤습니다. 할린이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할머니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서연이가 사고 났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흔을 김만 새어 나왔어요. 할린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다리가 풀린 채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문 뒤편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죠. 차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깨에 별이 3개 달린 정복 차림의 군인 3스타 군단장 정우철이었죠. 순찰을 나왔다가 정문 앞 소란을 목격한 겁니다. 군단장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할머니 목청껏 울부짖는 갓난아기, 그리고 매정하게 내조치려는 위병 박상병의 말이 차창 너머로 들려왔죠. 집안꼴 보니까 딱답 나오. 할머니까지 나서서 민폐시키러 오셨어요. 군단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할머니의 울음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군단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위병들이 뒤늦게 눈치채고 황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박상병도 얼어붙은 채 차려 자세를 취했죠. 충성. 군단장은 위병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눈물 범벅이 된 할머니 품에 안긴 울고 있는 아기 군단장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3스타 군단장이 70 넘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위병기 숨을 죽였어요. 박상병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할인이의 울음소리만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단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군인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건 전부 제 책임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장군이, 그것도 별 3개나 달린 높으신 분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황급히 말했지만 군단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을 정문 앞에서 잃게 만들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군단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죠. 군단장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군단장이 주변 병사들을 향해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했습니까? 군단장의 시선이 박상병의 귀로 향했어요. 박상병은 온몸이 굳어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병, 충성. 박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군단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상병 앞으로 다가갔죠. 자네는 오늘 무엇을 지켰나? 규정을 지켰나? 아니면 국민을 지켰나? 박상병은 입술을 떨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군단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생각해봤나? 저 아기를 업고 몇 시간을 걸어오셨을지 상상이나 해봤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자네가 한 말 기억하나? 집안꼴 보니까 답 나온다. 민폐시키러 왔다. 이게 군인이 할 말인가? 박상병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군단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군단장이 돌아섰습니다. 다시 할머니의 귀로 다가갔어. 할머니는 여전히 할인이를 안고 서 있었죠.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군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 손주, 이준호를 만나야 해요. 손주 아내가 서연이가 사고가 나서 사고요.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준호밖에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군단장의 표정이 굳었죠. 혼수 상태. 그럼 지금 당장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준호한테 알릴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군단장은 즉시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이병 이준호를 정문으로 데려와. 지금 당장 충성 부관이 달려갔어요. 군단장은 할머니를 대기실로 안내했죠.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앉으셔야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리 오세요. 군단장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가 할머니를 의자에 앉았어요. 부관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죠. 할머니는 그제야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정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소리쳤어요. 대기실로 뛰어들어왔죠.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까지 준호? 서연이가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연이가 왜요?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혼수 상태야. 준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입술이 팔을 떨렸죠. 혼수 상태, 어떻게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대. 네가 가야 한다고. 준호는 고개를 돌려 군단장을 봤습니다. 군단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병 즉시 외출증을 발급하겠네. 아니, 잠깐. 군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부관을 불렀습니다. 행정실에 연락해. 이병 이준호 상근 예비역 전환 검토 들어가. 네 상근 예비역 전환이. 그래. 가족 부양 문제로 배우자 혼수 상태 역류와 양육 필요. 이 정도면 전환 사유 충분해. 부관이 잠시 망설였어요. 규정을 떠올리는 듯 했죠. 하지만 군단장님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면 자네 지금 그게 중요한가? 군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관이 얼어붙었어요. 저하기 아빠가 지금 우리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젊은 나이에 입대했고. 그런데 국가는 저 가족을 위해 뭘 해줬더. 규정이 안 되면 규정을 바꾸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군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충성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부관이 달려갔습니다. 군단장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병 지금 당장 병원 가봐야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그득했죠. 군단장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한, 우리가 자네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아닙니다. 아니야. 자네는 20살을 아버지가 됐고 책임지려고 했고 법이니까 군대도 왔어. 도망가지 않았지. 그런데 우리 국가는 뭘 했나? 군단장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제가 차량 지원하겠습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러실 것까지야.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군단장이 밖으로 나가 운전병을 불렀어요. 곧 군용차가 정문 앞에서 쪘죠. 군단장이 직접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준호도 함께 탔어요. 할인이를 안고서 차가 출발하기 전 군단장이 차창 너머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병 가족 잘 챙기고 상근 전환되면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을 거야. 군단장님, 정말 됐어. 자네가 할 일은 가족 지키는 거야.
나라 지키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준호는 차창 너머로 경례를 했습니다. 군단장도 경례로 답했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죠. 군단장은 그 차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박상병을 봤어요. 박상병은 여전히 정문에 서 있었죠. 창병, 충성, 자네 오늘 뭘 배웠나? 박상병의 입술이 떨렸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규정도 중요해. 하지만 그 규정이 누구를 위한 건지 있지만 우리는 국민을 위해 있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 정문 근무 사면서 생각 좀 해. 자네가 지켜야 할 게 뭔지. 충성 군단장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상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쥔 채 오늘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 할머니를 내쫓으려 했던 것, 집안을 비우셨던 것, 민폐라고 했던 것. 박상병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정문 바닥에 떨어진 눈물. 그는 조용히 중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문 앞 태극기가 펄럭였죠. 박상병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군용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뒷좌석에는 준호가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할린이를 품에 안고서 아기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죠. 준호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이가 혼수 상태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발 카연아 있어. 준호의 기도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병원은 급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준호가 서둘러 내렸어요. 할머니도 천천히 내렸죠. 운전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죠. 안내 데스크에서 서연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중환자실을 가리켰어요. 3층 중환자실입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배우자입니다. 준호의 대답에 간호사가 고개를 끄겼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건자실 앞이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호를 보더니 다가왔죠.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 환서연 남편입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했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 추가 치료를 위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어요. 서명란을 보는데 눈앞이 흐려졌죠.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어요. 어기 사인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이옥에도 준호는 서류 3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를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죠.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연아. 준호가 유리창에 손을 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가 가능했거든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서연이 깨어날 거다. 기다려야 해. 네, 할머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죠. 이단 생명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고 그동안 준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근 예비역 전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군단장의 지시로 특례가 적용됐죠. 보통 몇 달 걸리는 일이 일주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준호는 부대에서 출퇴근하게 됐어. 아침에 부대로 가서 근무하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왔죠. 퇴근 후엔 병원에 들러 서연을 봤습니다. 매일 자취 중환자실 앞에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나왔어. 오늘도 잘 버텼지. 아린이도 잘 크고 있어. 할머니가 잘 돌봐주고 계셔. 너도 힘내. 꼭 깨어나. 준호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의사는 혼수 상태, 환자에게 말을 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준호는 하루도 빠짐행시 병원을 찾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집에서 할인이를 돌보는데도 익숙해졌어요. 기저귀 가는 것, 분유 타는 것, 목욕시키는 것. 처음엔 서툴렸지만 이제는 할머니 못지않았죠. 할머니는 그런 준호를 보며 대견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제대로 된 아빠 같구나. 할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됐어. 네가 이렇게 변한 게 어디야.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죠. 네, 할머니 품에 안긴 할린이가 옹알거렸습니다. 준호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할린이가 깔을 웃었죠. 아빠가 지킬게. 너랑 엄마 둘 다 준호의 다짐이었습니다. 할린이는 아빠 얼굴을 만지자 거렸어요. 준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는 출근 전 병원에 들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중환자실 앞에서 쪘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준호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보호자분이시죠. 점소식입니다. 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귀를 의심했죠.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눈을 뜨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들어가 보세요. 의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 서연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준호를 준호 서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서연아 깨어났구나. 정말 할인이 잘 있어. 할머니가 키우고 있어. 걱정 마.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나 때문에 됐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병원에서 태연의 집으로 돌아왔죠. 준호는 여전히 상근으로 복무 중이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다시 함께였어요. 할머니 준호 서연 그리고 할인이 네 식구가 좁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함께 있었으니까요. 어느 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할인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할인이가 옹알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할인이를 안았어요. 우리 할인이 많이 컸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니희들 덕분이지. 너희가 포기하지 않아서. 서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 옆에 앉았어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죠.
서연도 준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죠. 할인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어. 어린 나이지만 둘은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할머니, 우리 손주 잘 컸어. 자랑스럽. 이렇게 가족을 지키는 모습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서연도 함께 잡았죠. 세 사람의 손이 포기졌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의